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온갖 음모는 거기서 다 꾸몄던데 네. 구체적인 그 이제 정치인들 뭐 체포하고 주로 살상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이제 인간 도살장을 만들려고 했다. 보통 이거는 이제 전쟁 범죄자들이 쓰는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유고에서의 집단 사례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치 테러 수준이 아니라 인간 도살장, 즉 집단 학살을 계획했다. 왜냐하면 500명 명단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뭐 지금 500명 명단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제 주변에 그 비상행동 활동하시는 그 의장님들이나 단체 대표들이 저한테 맨날 난 운동을 헛한 것 같다. 왜요? 500명 없다고. 그래서 저기 대표님 500명 명단이 다 공개된 게 아니고요. 좀 더 기다려보시죠. 노상원에 이 메모들이 요약된 것들이 발견됐지 500명 명단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네.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선 그러니까 14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유 소장님도 곧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나는 없어도 돼요. 아니 안 들어가면 뭔가 섭섭하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섭섭하지 않아요. 내가 그 구승찬 의원한테도 그랬는데 500명에도 못 끼면 그거 뭐야 잘못했네 지금까지. 그 납치 대상이 아니라 직시사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싫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이 명단이요 500명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청명작전 아시죠? 윤석열 이병이 보안사에서 가지고 나왔던 청명작전을 보면 저는 구체화된 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500명의 명단이 있는데 왜 처음에 14명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추론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해서 14명을 불러주잖아요. 사실은 14명이 있고 추가로 국회가 전복되면 더 있어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히든으로 가져가요. 빨리 14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을 빨리 납치해야 의회가 전복되고 그 다음에 군부대들이 쫙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헌법기관들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때 500명의 명단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의 명단은 14명은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일부 경찰 이렇게 해서 체포하라고 체포명단 주잖아요. 체포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요 사람들이 납치돼서 의회가 계엄 해제를 못하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감금돼 있거나 납치돼 있는 상태죠. 그럼 군대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 500명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들이 움직여지는 거죠.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 군에 있는 군사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사진 주고 야 잡아들여. 그리고 경찰은 그때부터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이 다 장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500명의 명단 이외에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민주노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신부님들이 수석된 신부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국에. 이 사람들을 다 예비검속에서 잡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명단은 500명이 2차 명단 정도로 있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대표 신부님들이나 이름 있는 신부님들 있잖아요. 뭐 문정현 신부님이나 김인국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 잡아들이는 거죠. 양경수 위원장도 명단에 있지 않습니까? 양경수 위원장을 먼저 잡아들이면 의회 전복되면 그 다음은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500명 말고도 저는 더 많은 명단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다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끔찍한. 네, 군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는 안 움직여요. 당시 이제 군사경찰도 사실 준비 다 하고 있었잖아요. 육방부 조사본부가 처음에 저희가 아니요, 저희 성명쭉 보면요. 처음에 다 부인해요.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나고 12월 6일날 저희가 제2계엄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각에서 제기되는 제2계엄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나와서요. 근데 제2계엄 준비했지 않습니까? 다 들통났고 2번이고 3번이고 해! 라고 했고 그리고 저희가 한 번 더 탄핵이 마지막 2번째요.
탄핵이 인용되지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됐을 경우 월요일까지인가 다음날 모든 중대장들 다 정위치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군대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전용기, 저희 전용기 이국하는 거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능 시험 비행한다라고 경호처가 둘러댔지만, 그게 비행을 하려면 비행 훈련 계획서를 먼저 72시간 전에 제출해야 돼요. 그거 없이 갔어요. 그래서 성남공항이 난리가 났거든요, 공군이. 왜냐하면 관제탑이 모르는 이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제보가 급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죠. 그 거짓말이면 저희 고소를 하셔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면 지금 군인권센터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맨날 뭐 다 거짓말이라고 고소를 하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또 저희가 쭉 가다가 이제 뭐 몇 가지 쭉 했지만은 하여튼 저희가 폭로한 것들은 대부분 다 거의 맞아 떨어졌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퍼컷 나와서 방송한 거 보면은 한 개 빼고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다고? 아니, 한 개 틀리고 다 맞았지. 빨리 죽겠다. 한 개 빼고 다 맞았죠. 중앙선관위를 제가 예측 못했고, 수사 2단은 예측 못했잖아요. 중앙선관위는. 나머지는 다 맞았죠. 핀셋 계엄하면 된다. 우상호 국회의장, 이하경 부의장 납치하면 끝난다. 우상호가 아니고 우원식. 죄송합니다. 우원식 의장님 섭섭하시겠다. 우원식 의장님만 납치하면 된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맞춘 거죠. 그때 진짜 어느 정도 그게 비상계엄, 우리가 그때 그 방송한 비상계엄 한 2달 전? 맞아요. 9월 며칠 날 했어요. 그때쯤 했던 걸로 기억. 9월 24일인가 했어요. 제가 김민석 의원님 만나고 김민석 의원님이 좀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임 소장이 맞다 그래가지고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쭉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하여튼 제가 계엄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자, 얘기했죠. 그때 군인권센터에서 잠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면 2018년에 2017년 박근혜 정권이 준비했던 그 기무사 계엄, 기무사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기무사 계엄 문건, 그 내용을 그때 이제 2018년도에 폭로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겨있던 내용이 이번에 상당 부분 비슷하게 펼쳐졌다. 거의 복붙이에요. 한 90%. 그 포고령하고 그 당시에 계엄사 문건 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중앙선관위에 빠져있고, 이쪽에 좀 독창적인 부분. 독창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복붙입니다. 또 있어. 아주 창의적인 부분. 의사처단. 의사처단은 이제 없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첨삭을 하신 거죠. 대통령께서. 근데 의사처단 얘기했는데, 의사들은 왜 도대체 저희 탄핵 파면 집회 깃발 들고 안 나오셔요? 의료봉사도 안 나오시던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남태령에서. 하여튼, 의사분들을 처단하자, 이런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 정말 의사들을 많이 미워하는구나. 의사들 의사들 미워하면 안 되죠. 의사들 우리 환자들 진료해 주시는 분들인데. 여튼, 돌아가면요. 그래서 그 계엄문건 폭로했을 때도 사실은 저희 막 공격했잖아요. 군사기밀 유출이다, 군계담센터다. 군계담센터라고 주장하시던 하태경 의원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요즘 뭐 하세요? 진짜 조용하네. 모르겠어요. 저희를 갈구고 나서 잘된 정치인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혼수 성태님도 혼수 성태가 없어지셨고. 저희 하여튼 갈궈서 잘 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이 저희 안 갈구나 봐. 그렇게 난리 피웠는데, 저 방송 나와서 좀 세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때? 그런데 고소고발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건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그 문건이나 계엄 작동 원리나 이런 걸 저희 알잖아요. 그것도 하나 기억나네. 그날 말씀하실 때 공간촌 있잖아요. 한남동. 그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지도 공개하면서 여기를 유사시에 내가 차단해서 그 국회의장 못 나가게, 그죠? 거기가 이제 해자를 못하게, 국회를 못 가게 막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병력 출동했잖아. 실제 병력 출동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먼저 나갔고, 우원식 의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기가 이제 한남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 옆에 대법원장 공간, 이제 국회의장 공간인데 밑에 사람이 있는지 잡으러 온 사람인지 먼저 하러 경호팀이 내려갔어요. 네. 없는 거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간만에 차였네요. 네, 그렇죠. 거기 바로 그냥 경호처 직원들 동원해서 감금하면 돼요. 네. 국회의장이 만약 그날 거기서 막혔으면 못 나갔으면 우리가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그 결의하는 것도 상당히 지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늦춰지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가 처음에 이제 계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의원들이 막 들어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국회의장실에서 임 소장 계엄 편람책을 달래요. 네. 그래서 계엄 편람책을 왜 달라 그러냐. 제가 국회 밖에 거기 정문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계엄 편람책을 봐야 대응을 할 거래. 그래서 제가 이게 전시사변이 아니라서 그 계엄 편람책은 전시사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건데 지금 친위 구태타다. 그런 건 없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니? 빨리 계엄 해제안을 상정해서 해제를 시켜야 된다. 의결을 하라라고 했더니 의안이 안 왔대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는 입법부가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면 법을 의회 그 행정부 보내서 행정부에서 국무회의로 의결해서 공포하냐 거부권을 행사하냐 이걸 과정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자문서로 송부를 하거나 또는 가서 주거나 뭐 이게 해야 되는데 계엄 선포 문안이 안 왔대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의회는 안건이 안 왔으니까 안건을 자동 상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그래 되어 있죠. 계엄법에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계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해야 되는데 이게 통보가 안 오니까 그래서 통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막 큰일 날 뻔했네. 화를 냈어요. 네. 지금 뭘 하냐? 이거는 불법 계엄이라 그러니까 합법 계엄이냐 불법 계엄 이때는 불법 계엄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네. 불법 계엄이다. 즉 계엄이 아니고 친위 구태타니 의회는 빨리 안을 그냥 만들어서 해제를 선언해야지 이게 선언을 안 하면 포고령 1호가 작동한다고 믿고 다 체포하러 들어올 거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엄 선포 통지가 오기 전에 계엄군이 밀어닥칠 거라고. 그러면 다 체포된다. 빨리 안건 상정하라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듣고는 막 이제 안에서 논의를 하고 막 근데 선언을 안 차고 그러니까 국회도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그때 막 소리 지르고 얘기한 게 지금 장갑 차가지고 오고 있는데 뭐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날 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물론 여당의 일부 다수 의원은 바깥에서 비겁하게 동조하고 있었지만요. 보좌진들이 잘 막은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707 특임대가 계속 뺑뺑 돌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국회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잖아요. 뺑뺑 돌아. 왜냐면 가보시도 알겠지만 약간 성냥상자 같아가지고 사면이 이렇게 어딘지 잘 몰라서 처음 가보면 정말 헷갈릴 거예요. 막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유 저 멍청한 것들 막 이런 얘기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 친구들도 사전에 사실은 숙지가 없었잖아요. 그냥 어디에도 회계 내리니까 임무가 하다 됐다. 그때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황당한 거죠. 사실 대한민국 그런 최강의 특전사 그 부대를 완전히 망가뜨려놨어요. 그날 보면. 네 맞습니다. 뭐 특전사만 방위 수준으로 그냥 낮춰놔버렸고. 뭐 그냥 사설 경호팀이 되어버린 거. 방위라 그러면 또 방위 출신 분들이 이제 항의하거든요. 나이가 많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잘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박안수 이제 계엄사령관이나 여인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석으로 나오게 되면
그럼 내란 재판 관련된 사람들은 줄기로 사탕으로 5번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재판이 지금 12월까지 이제 쭉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12월 달 가서 선고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이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죠. 이런 재판은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아니, 그러면 자칫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내란의 종범 또는 공범들, 군 관계자들은 뭐, 1심 결과에 따라서 풀려날 수도 있고, 뭐, 또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도 또 뭐 있겠지만은. 근데 내란의 주범은 계속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 선고도 안 나오고 계속 늦춰지고. 그렇기도 하고요. 더 웃긴 건, 법원관을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렇게 정면을 보시면 출입문이 중앙에는 있지만 중앙은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관, 서관 이렇게 나눠서 동관은 민사재판, 서관은 형사재판이고, 여기에는 서울고등법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고등법원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갈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서관으로 보통 정치인들 출석할 때 서관에 내려서 이게 쭉 들어가는 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구속된 피고인은 뒤로 와서 이제 묶여서 오고 이러는데, 문제는 거기 가보시면 모든 사람이 재판받으려면 그 서관으로 법원 건물을 노출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지하주차장을 준다. 사람들이 요즘 지하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요즘은 지하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다 민원인도 쓰고 다 같이 쓰는 서울행정법원이 그냥 지하주차장을 모두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게 전두환 때 지은 거라서 80년대 지은 거라서 지하주차 건물은 엄청나게 웅장하게 보이지만 지하주차장은 코딱지만 해요. 그래서 누가 쓰냐?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그 다음에 부장판사 중에서도 고등법원, 중앙지법은 부장판사 못 써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도 고창급 부장판사들만 일부만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뭐 주차 차량이 뭐 없어요. 지금 못 써요. 지금 못 써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만 쓰는데 그걸 열어줬다? 그건 특혜를 넘어서는 거죠. 그 법관 전용 출입구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고인이. 왜 이왕이면은 왜 직연 방에다가 모셔놓고는 대기시키다가 판사와 같이 입장하죠. 윤석열을 정말 존경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불구속 재판은요, 어떻게 하냐면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호명되면 나옵니다. 근데 어디로 나오는지 아세요? 구속 피의자 통로로, 피고인 통로로 나와요. 들어오기는 또 그렇게 들어와요. 아니, 구속이 됐을 때나 근무를 써야지. 도대체 이거는 집원대로야. 뭐 2중, 3중의 특혜. 구속 피의자 통로, 그럼 다시 속이 좀 들어가던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냥 재판 집원대로 하고 있어요. 지기현이가. 그리고 제가 거기 쭉 있어 보니까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오는 일반 피의자들 있잖아요. 포승줄 묶여서 수갑 채워가지고요. 팔짱 끼고 그냥 갑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박근혜도 이러지 않았어요, 다? 박근혜도 그랬죠. 이명박도. 그런데 그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은 버스가 들어와서 호송차가 들어와요. 서울지소에. 그러면 이게 문이 이렇게 닫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버스가 있고 거기 하차장이에요. 그 구치관 들어가는 건? 아니요. 건물 말고? 그러니까 이제 구치관이라고 표현하는 서울 지방법원 안에 구속 피고인들 전용 통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도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버스가 내리면 거기 내려서 반지하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기자들이 찍죠. 그렇게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구속 피의자들이 바글바글 있어요. 저는 유경험자잖아요. 그러니까 포승줄에 막 다 묶여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막 이제 호명해요. 누구 뭐 메트법장 그러면 이쪽, 메트법장을 이쪽. 그래서 쫙쫙쫙쫙쫙 가릅니다. 수갑 채운 다음에 포승줄 풀어주고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그 법정의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 경위가
누구누구 하면은 그때 수가 풀어져요. 네. 이게 집어넣는 네.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이 뒤에 딱 따라 붙어 있죠. 이게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자기가 구속 피고인단인데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 야, 근데 이 법원에서도 이런 판사의 그 일종의 일탈인데 이거, 그죠? 정상적인 정상적인 아니죠. 네, 특혜, 명백한 특혜고 우리 헌법 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이걸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대법원장은 뭐 아무런 얘기도 없고. 대법원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내란에서 담화문 하나 발표 안 하고 자기 법원이 완전 폭도들에게 무참하게 침탈당하고 그 자기 동료인 부장판사가 살해당할 뻔했는데 와가지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억지 춘향이처럼 와가지고는 막 트라우마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 나고 하고 예. 그게 지금 대법원장의 문제예요. 헌법기관 중 입법기관을 전복하려고 했고 나머지 하나의 기둥인 사법부를 공격했으면 우리 사법, 입법, 행정의 이 3기둥 중에 2기둥이 무너지면 우리 공화국은 침몰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반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윤석열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반민특위 해체할 때 건드릴 때 막 담화문 발표하고 이랬거든요. 이승만하고 다이다이 깠다고요. 근데 아니 자기가 윤석열이 아무리 임명장을 줬지만 세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원 합의체 판결 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후보에 대한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월 중순에 파면 선고 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난다 그랬거든요. 네. 안 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불안을 조장하냐. 아니 내가 윤석열이면 항상 저는 그러거든요. 내가 윤석열이면 어떻게 할까? 항상 상대방 빙의를 좀 해보는 거죠. 내가 김건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아요. 왜 좋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끝까지 권력을 안 뺏기고 끝까지 돈을 안 뺏기려고 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상하고 개상망측하고 그런 짓을 할 거다. 그런데 헌재 보세요. 헌재가 딱 파면 못하도록 직위원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취소시키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요 3.8 여성대회 날이었어요. 그날 집회하다가 석방시킬 것 같다 그랬더니 전부 저한테 특히 법률가들, 변호사들 그거 즉시 항고하는 거야. 이 소장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할 경우 어떡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사항과 어떤 위험한 사안이 예측 불허로 발생할 경우를 이렇게 분리를 잘 못해요. 저는 그게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나는 석방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사실 금요일날 비상행동이 헌재 앞에까지 행진했다가 점프하자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 활동가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왜냐면 가면 또 1박 2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는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날 말고 토요일날 회의를 해서 행진하지 말고 대검으로 점프하자 그러는데 그 사이에 석방을 시킨 거죠. 그 석방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격이 컸죠. 26일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하고 물리려고 할 거다 그랬더니 저한테 또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막 그랬는데 물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끊임없이 윤석열은 대선 때도 지금 40일치 남았나요? 네, 그럴 겁니다. 대선? 네. 굉장히 흔들어댈 겁니다. 그래서 저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저는 예사롭진 않다. 네.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뭐 일부에서 또 비난할 수도 있겠네요. 또 재선 소리 한다 뭐. 아니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 레드 팀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군인권 생산은요 항상 잠수함 토끼나 그 탄광의 막장에 카나리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역할 하는 겁니다. 네. 이때까지 그래 왔고요. 그게 또 지금까지 대부분 잘 맞았고. 네네네. 그리고 제가 그때도 그 윤석열 체포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요, 이대로 가면 석방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구속 기소인데 왜 재수 없는 소리 하냐라고 제가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 기억을 돌이켜보시면 설 연휴 시작하기 전날, 금요일날, 그 심우정이 전국지검장, 고검장 불러서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 만지작거렸지 않습니까? 그걸 봤잖아요. 저는 검찰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총칼 든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 군대, 경찰, 검찰. 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거의 그 경찰 집단은 멍청한 양아치, 검찰은 공부 잘하는 양아치, 군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